스페인의 바스크 지역에서 발생한 독립 시위와 한국에 대한 관심은 여러 중요한 국제적 사안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가 유럽을 강타하는 상황에서 바스크인들이 거리로 나와 독립을 외치고 특히 한국 편입을 요구하는 것은 흥미롭고도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바스크 지역은 오랫동안 스페인에서 독립적인 문화와 언어를 보유한 지역으로 정치적 자율성과 더 큰 자치권을 위한 역사적 운동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유럽의 경제 위기가 이러한 독립운동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했을 수 있으며 이는 바스크인들이 느끼는 경제적 불안정성과 정치적 불만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한국 편입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태극기가 거리에서 나부끼는 현상은 한국이 최근 몇 년 동안 국제사회에서 보여준 급속한 경제 발전과 안정성을 바스크인들이 주목한 결과로 보입니다. 한국의 한강의 기적은 많은 국가에서 모델로 여겨지며 한국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은 국제사회에서 크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적인 발전 모델은 바스크인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주었을 수 있으며 이들은 한국과의 연결을 통해 경제적, 정치적 안정을 추구하고자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바스크 지역의 한국 편입 요구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며 이는 스페인과 유럽연합, EU의 복잡한 정치적, 법적 구조 속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는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한국의 성공적인 발전 모델이 다른 나라와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결론적으로 바스크 지역의 이러한 현상은 경제 위기, 지역적 독립운동, 그리고 한국의 국제적 인식과 같은 여러 중요한 국제적 사안들을 복합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경제와 정치의 상호연결성을 보여주며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이와 관련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운 모습에 일제히 경탄했습니다. 그동안 저수지 아래에 잠들었던 고대 유적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알려지지 않았던 스페인 고대 문화에 대해 관심이 집중된 것인데요. 스페인 서부 카세레스 주에 위치한 발데카라스 저수지는 항상 물이 가득 차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상이변으로 인해 스페인 전역의 가뭄이 심해지면서 물이 사라지고 바닥이 드러나면서 다시 모습을 보인 것이죠. 원래 이 유물은 과달페랄의 고인돌이라는 명칭이 붙여진 유적으로 기원전 5000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유적인데요. 독일 고고학자에 의해 처음 그 존재가 알려졌으나 프란시스 프랑코 독재 정권 치하에서 저수지 개발 프로젝트로 그 모습이 사라졌죠. 개발과 저수지가 더 중요했기에 이 유적은 보호나 관리 없이 그대로 물속에 잠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이 유적을 잘 유지해 박물관으로 옮기자고 할 정도로 다시는 없을 기회가 이들 주민들에게 찾아온 셈이죠. 스페인을 강타한 폭염은 이처럼 과거의 유물을 다시 소환할 정도로 스페인 주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40도가 넘는 폭염이 잇따르는 것은 기본인 이런 상황에서 에너지 수급 문제로 에어컨도 제대로 이용할 수 없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장기화되고 에너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태가 폭염과 맞물리면서 스페인은 재난 수준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에너지를 아껴야 하기 때문에 에어컨 온도 제한을 거는 한편 상점과 사무실 등 밤 10시부터 불을 꺼야 하는 비상 상황을 발동했습니다.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민간 시설인 쇼핑몰, 영화관, 직장은 물론 외교공사 역시 에너지 제한에 동참을 해야 했습니다. 프랑코 독재 정권 시절에도 볼 수 없었던 혹독한 조치가 스페인을 덮친 것입니다. 폭염은 스페인 경제도 위협했습니다. 제대로 된 공장 가동은 물론이고 서비스업을 비롯한 대부분의 산업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못하기에 스페인 경제에는 빨간 불이 켜졌죠. 인플레이션 역시 스페인을 괴롭게 하는 요소입니다. 자원전쟁으로 비화되는 각종 기초 자원 수급 문제에서 스페인은 자유로운 상황이 아닐 뿐더러 코로나 시기 보조금과 실업수당을 지급하면서 치솟은 물가가 겹치면서 역대 최고의 인플레이션율을 기록, 물가 통제도 스페인은 필요했습니다.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인플레이션 완화 대책을 발표. 현재 50% 할인을 적용하고 있던 국영철도 티켓을 9월 1일부터 연말까지 4개월간 무료로 배포한다고 밝히며 치솟은 물가 잡기와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스페인 국영철도인 램페와 대도시 통근 열차 세르카니아스, 서케이니어즈, 카탈루냐 지역 철도 로달리즈, 가 무료 티켓 배포에 해당되었죠. 차량을 주로 이용해 통근하는 스페인 주민들을 달래고 대중교통 장려로 에너지 절약까지 노리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임시 정책에 많은 이들은 분노했죠. 게다가 스페인의 작은 도시 그라나딜라의 주민들이 정부의 무책임한 이주 정책을 비난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정부의 무능이 스페인 사회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태가 다가올 동안 정부는 대체 무엇을 했는지 시민들은 불만에 차서 정부를 향해 대규모 시위에 나섰습니다. 불같은 성격의 국가답게 시위는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졌죠. 세비야와 바르셀로나 지역에서 시작된 시위는 산발적으로 전개되더니 카탈루냐 지방에서는 아예 대놓고 정부를 비난하는 시위가 전개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동조의 바스크 지역에서도 시위가 전개되는 등 사태가 심각해졌습니다. 그런데 바스크 지역에서 벌어진 시위가 기묘한 모습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에 대한 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독립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며 바스크 깃발은 물론이고 태극기를 든 이들이 등장한 것입니다. 바스크 지방 사람들이 독립을 요구하면서 태극기를 든 것은 사실 과거 고대 바스크인들과 한국 사이의 관계 때문입니다. 프랑스와 스페인 접경지대에 주로 거주하는 바스크인들은 옛날부터 유럽 민족과 다른 정체성을 지니며 살고 있었는데요. 이들이 쓰는 언어나 문화를 살펴보면 유럽 문화와 다른 형태를 뗀 것을 알 수 있죠. 게다가 DNA 분석 결과 이들과 유럽 민족 사이의 상관성이 낮게 나오면서 바스크인들이 어디에서 온 이들인지 많은 학자들은 궁금증을 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신용화 교수는 바스크인에 대해 놀라운 가설을 제기하며 고대 바스크인들이 고조선의 후예라는 사실을 밝히며 바스크인과 고대 한국인 사이의 관계를 드러냈는데요. 과거 고조선 멸망 이후 중국과 흉노족이 거주하는 중앙아시아 벌판을 거치며 이들 한민족의 후예들은 이름을 아발족이라 바꾸며 고조선의 명맥을 이었습니다. 이들은 게르만족과 전투를 벌이며 독자적인 세력을 유지. 결국 오랜 세월이 지나 아발족 세력 일부분이 프랑크 왕국의 샤를마뉴 대왕의 공격을 피해 피레네 산맥 쪽으로 도망가 지금의 바스크 지역의 선조가 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증거로 바스크족 언어를 들었는데요. 바스크 언어를 바스크족은 유가라, 요스케러라고 칭합니다. 가라, 카라는 말, 언어를 뜻하는 고대 한국어인데요. 유가라는 고대 아발족의 말이라는 뜻이 변형된 것이라고 분석한 것이죠. 바스크어의 문법 역시 고조선어와 마찬가지로 주어, 목적어, 동사 어순입니다. 전형적인 우라러족에 속하는 구조로 유럽 언어의 보편적인 특징인 주어, 동사, 목적어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열다라는 한국어는 바스크어로 이레키다, 아이어키터라는 표현을 쓰거나 안따라는 한국어를 바스크어로 번역하면 자리자리로 번역이 되는 것을 보면 한국과 바스크는 상당한 연관성이 있죠. 무엇보다 바스크족 거주지에 고인돌 무덤이 있다는 것이 강력한 증거입니다. 피레네 산맥 기슭에 위치한 고인돌 무덤이 현재도 남아있는데요. 중세 초기에 만들어진 고인돌로 한국에 남아있는 고인돌 유적과 흡사합니다. 바스크에서도 신용화 교수의 이론을 접하며 한국과 바스크 사이의 인연에 대해 익히 잘 알고 있는데요. 바스크 독립운동 세력들 가운데서 뿌리인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할 정도로 한국에 빠진 이들이 많은 상황. 그런 가운데 스페인 정부에서 잘못된 정책을 펼치며 바스크인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 화근이 되었죠. 독립 세력들은 이 기회에 한국에 편입되길 바란다며 태극기를 들고 거리에 나선 것입니다. 바스크는 오래전부터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꿈꿨습니다. 오래전부터 스페인 다른 지방과 융화되길 거부하며 독자적인 문명과 세력을 계속 유지하길 원했죠. 이런 바스크인들을 스페인 정부는 인정하지 않고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독재 정권인 프랑코 정권은 바스크인들을 학살하며 바스크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죠. 이런 역사를 지니고 있기에 바스크인들은 같은 민족의 뿌리를 공유하는 한국에 편입되길 원하며 독립에 나선 것입니다. 어찌 보면 고아라 할 수 있는 바스크인들이 부모인 한국을 찾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바스크 민족의 독립을 바라는 바스크 민족주의당, PNV은 최근 독립에 대한 기세를 높이며 바스크 민족들을 설득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강조하는 것은 바스크인들의 재산을 빼앗아 가난한 스페인 다른 지역에게 나눠주는 정부의 잘못입니다. 바스크 지역은 스페인 다른 지역에 비해 잘 사는 도시들이 많은데요. 특히 빌바오 지역의 경우 수많은 관광객들이 돈을 쓰는 장소이자 세계적인 기업들이 투자를 하는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소득세도 높게 측정된 지역이죠. 그렇기에 예전부터 스페인 정부에 대해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경제 위기가 닥쳐오면서 바스크 지역은 홀대를 받고 다른 지역이 더 우대받는 것에 바스크인들은 폭발을 한 것이죠. 부유한 국가이자 선진국인 한국에 편입되어 한국 시민으로서 사는 것이 바스크인들 입장에서 더 낫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바스크 주정부는 민족주의당의 독려에 힘입어 주민투표를 다시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독립과 함께 스페인에서 벗어나 한국에 편입되는 것을 목적으로 주민들에게 의사를 물어본다고 하는데요. 최근 폴란드의 한국 방산 수입은 물론이고 나토는 물론이고 G7 등 주요 국제단체에서
강력한 위상을 보여주는 한국에 대해 바스크인들이 호의를 보내는 상황. 바스크의 본격적인 독립 움직임에 스페인 내에 또 다른 독립운동 조직 카탈루냐 독립운동 세력도 발맞춰 독립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각지에서 벌어지는 민족 독립에 스페인 정부는 당황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죠. 한국에게 편입되길 원하는 스페인 바스크 민족의 독립운동을 응원하며 그동안 스페인에게 탄압받던 형제 민족이 자유를 되찾길 희망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 중국이 한국을 겨냥해 반도체 소재인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을 통제했다가 한국에 너무나도 강력한 반격에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이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 중단해버려 중국 IT 산업 전체를 마비시켜버릴 수 있다는 것인데요. 한국의 예상 못한 반격에 중국은 어찌할 줄을 몰라하며 한국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폭탄 발표가 나오며 전 세계가 한국과 중국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도하기 시작했는데요. 도대체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과감한 결단을 내릴 수 있었는지, 중국이 한국에 잘못했다며 발표한 초대박 제안은 무엇인지,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중국이 시행한 반도체 재료 수출 제한은 한국과 일본, 특히 한국을 타깃으로 삼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발효하는 수출 제한이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90% 이상으로 절대적으로 높은 한국이 중국의 제1타깃이라고 전했습니다. 수출 제한 조치가 취해지는 두 광물은 첨단 반도체, 군사 레이더, 발광 다이오드, LED, 패널, 태양 패널, 전기자동차, 풍력 터빈 등에 사용되는 아주 중요한 재료입니다.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미국 편에 붙은 한국에 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라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최근 방문했지만 제닛 옐런 아무런 미국 소용도 재무장관이 없었습니다. 중국을. NYT는 옐런 장관이 수년간 악화한 미중 관계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기대를 받고 베이징에 도착해 여러 중국 관료를 만났다면서 그러나 경제적 긴장에서 의미 있는 완화는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옐런 장관은 양국 간 지속적 균열을 개선하기 위한 어떤 돌파구나 합의를 발표하지 않은 채 워싱턴으로 돌아갔다고 덧붙였습니다. 나흘간의 중국 방문을 마무리한 옐런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직접적이고 실질적이며 건설적인 대화였다면서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중대한 이견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중국에 부과된 미국의 고율 관세, 미국의 첨단 반도체 대중국 디리스킹, 더 리스킹 위험 제거, 중국의 미국 기업 마이크론 제재와 갈륨 게르마늄 수출 통제 등을 놓고 양측이 물러서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NYT는 옐런의 중국 방문은 긍정적 발걸음으로 보이지만 중국과 미국의 많은 전문가는 많은 변화를 기대하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전했습니다. 미 재무부 부차관보를 지낸 마크 소벨은 옐런의 방문은 경제관계에서 온도를 잠시 낮출 것이고 미중 양국이 일부 상업적 이익을 공유한다는 점을 상기시킬 것이라면서도 경제관계의 근본적 역동성과 궤적을 거의 바꾸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미국 위싱턴 포스트, WP는 옐런이 중국 지도자들과의 경제 회담에서 이득을 약간 얻었다며 옐런 장관이 중국과 관계 개선을 위해 대화했지만 추가적인 분쟁이 곧 닥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이달 내 미국 안보를 해칠 수 있는 중국 첨단 기술에 대한 새로운 투자 규제를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에 너무나도 강력한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얼마 전 한국이 베트남과 히토류 협력을 강화해 중국으로부터 히토류 수입을 완전히 끊어버릴 것이라는 파격적인 소식 전해드렸던 것 모두들 기억하실 겁니다. 한국은 베트남 해양 치안 등 안보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향후 7년간 40억 달러 규모 유상원조를 해주는 대가로 베트남은 현재 한국이 중국에 90% 이상 의존하고 있는 히토류를 대신 공급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채굴 기술이 부족해 채굴하지 못한 베트남 내 히토류 광산들을 모조리 한국에 넘기겠다는 베트남? 중국은 그야말로 큰일 났죠. 자, 그런데 한국의 진짜 복수는 지금부터입니다. 한 관련 전문가는 이번에는 한국이 중국의 반도체 공급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초강수를 꺼내들 것이라는 파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중국 정부는 중국의 반도체를 공급하지 말라는 미국 정부의 한국 반도체 기업 중국 수출 제한 요구를 한국이 받아들인 것 같다며 중국 언론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된 질문을 받고 이러한 미국 쪽 행위는 전적으로 자신의 패권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나라의 대중국 수출을 제한하도록 협박하는 것이라며 이런 양태는 시장 경제 원칙과 국제 경제, 무역 규칙을 엄중하게 위반하고
글로벌 산업망과 공급망 안정을 파괴하는 것으로 중국 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다른 관련국 기업의 이익도 해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이런 행태를 결연히 반대하며 유관 국가 정부와 기업이 중국과 함께 다자무역 시스템, 글로벌 산업망과 공급망 안정을 수호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유한 국가 정부와 기업은 한국과 삼성전자 등을 이르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러한 발표 이후 일본도 즉각 중국 때리기에 동참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발표한 수출 규제안에는 EUV 노광 장비와 최신 시각 장비 등 최신 반도체 제조에 꼭 필요한 장비 23개를 중국에 수출 통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중국 측은 일본에 무역 전쟁을 하자는 것이냐 라며 즉각적으로 반발에 나섰지만 일본은 이를 강행시켰습니다. 23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첨단 반도체 장비 등 23개의 품목을 수출 관리 규제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규제 대상에는 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EUV 노광 장비 관련 설비와 3D 낸드 플래시 생산에 사용되는 시각 장비가 포함됐습니다. 본 기업은 우호국 등 42개국을 제외한 나라에 해당 품목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경제산업상의 별도 허가가 필요합니다. 해당 규제는 7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인데요. 얼마 전 일본이 한국을 다시 화이트리스트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이 너무나 명백해 보입니다. 중국 상무부는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23종의 반도체 제조 설비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내놓은 것에 주목한다며 이는 수출 규제 조치의 남용이자 자유무역과 국제경제, 무역 규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이에 대해 결연히 반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중국을 향한 반도체 수출 통제를 발표하자 세계 언론들은 그렇지 않아도 사상 초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 경제가 한국과 일본의 강력한 조치에 한 방에 무너져 내렸다 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파격적인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유럽연합이 최근 한국에 엄청난 제한을 해오면서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려 60조 원의 반도체 보조금을 내건 유럽연합. 그런데 미국 인텔이 선제적으로 유럽에 대규모 투자를 시작하며 사실상 미국이 유럽연합의 보조금을 싹쓸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의 삼성은 유럽으로부터 보조금을 거의 받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었는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11일 현지 시간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크리스티안 린드너 독일 재무장관은 170억 유로, 약 23조 6천억 원 규모의 칩 공장에 대한 인텔의 보조금 증액 요구를 국가가 감당할 수 없다며 거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유럽연합 EU는 2030년까지 전 세계 반도체의 20%를 유럽에서 제조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우며 지난해 유럽 내 반도체 산업에 430억 유로, 약 59조 7천억 원을 쏟아붓는 EU 반도체법을 승인했는데요. 인텔 등 미국 기업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한정짓고 나머지는 한국 등에 몰아줄 수 있음을 알렸습니다. 유럽을 대표하는 기업들도 한국에 깜짝으로 대규모 투자를 발표하며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알레산드로 다짜 이메리스 아이머이스 CEO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전도성을 높이는 카본블랙 생산시설 투자 계획을 밝히면서 삼성, LG, SK 등 한국 기업과의 협력뿐만 아니라 제3국 시장으로의 수출을 위해 2단계에 거쳐 한국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면서 한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시장의 생산 능력을 2배 이상 늘려나갈 계획이라는 폭탄 발표를 해 전 세계를 놀래켰고 부터 기요트 유미코와 오미코어 부회장은 25년 전에 한국에 진출했는데 이미 큰 규모의 양극재 생산 공장과 R&D 센터를 보유하고 있고 앞으로 생산 공장 증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의 배터리 산업 육성 전략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국 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이외에도 마틴 큐퍼스 칸터넨텔 코리아 대표는 한국과 독일 간 140년의 양자관계에 기반해 협력관계를 이어오고 있다며 한국의 대규모 투자를 발표했고 무사 마호메드 나일러캐스트 CEO는 조선과 자동차 조향기술의 안정성과 구조적 효율성을 높이는 소재를 생산하는 공장을 일본이나 대만이 아닌 한국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국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즉각 철회할 테니 한국도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지 말아달라며 중국에 추가로 투자할 경우 미국과 유럽을 뛰어넘는 규모의 보조금을 제시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더 이상 중국을 믿을 한국 기업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바이든이 한국에 갑자기 5천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현금을 즉시 입금해주겠다며 태도를 180도 돌변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뒤통수를 치며 어떻게 하면 한국으로부터 공짜 돈을 뺏어와 미국인 유권자들에 자랑하여 자신의 지지율을 올릴 궁리만 하던 바이든이 갑자기 한국에 말도 안 되는 파격 제안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한국의 반응이었습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외신들이 한국이 부럽다며 미국의 엄청난 제안을 당연히 받아들일 것이라 예상했는데요. 한국이 대반전을 일으켰습니다. 한국의 전혀 예상 못한 파격적인 행동에 미국 전체가 발칵 뒤집힌 것은 물론 바이든은 정치 생명 최대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는데요. 현재 미국의 상황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IB 파이퍼 샌들러의 수석 글로벌 경제학자가 올해 하반기부터 경기 침체가 가시화될 것이라며 1970년대 최악의 위기와 유사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30일 현지 시간 낸시 나자르 파이퍼 샌들러 수석 글로벌 경제학자는 폭스 비즈니스 방송 마리아와의 아침에 출연해 연방준비제도, 패드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시차 효과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 경기 침체의 영향을 완전히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나자르는 이어 사람들은 2008년이나 2020년에 너무 집중하고 있지만 현재 상황은 1973터부터 1974년, 2021년에 가깝다고 언급했습니다. 나자르는 매우 울퉁불퉁한 롤러코스터지만 방향은 아래로 향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경제전문지 포어처는 주식 투자자들이 미국 증시에 다가올 큰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JP모건 및 골드만삭스 연구원으로부터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JP모건은 보고서를 내고 미국 증시가 겪어야만 했던 올해 리스크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며 주식시장 전망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바라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할리우드 배우들이 영화 촬영장 대신 거리로 몰려나왔습니다. 14일 현지 시간 자정부터 파업에 들어간 미국 배우 방송인 노동조합 SAG-AFTRA 이하 배우조합은 이날 오전 10시께 현지 시간 대기업 스튜디오 사무실과 방송사가 밀집한 로스앤젤레스 뉴욕 거리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한 달여간 넷플릭스, 디즈니, 디스커버리 워너 등 대기업 스튜디오를 대표하는 영화 TV 제작자 연맹 MPD과 새 계약 내용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인 끝에 협상이 결렬되자 전날 파업을 선언하고 거리로 나온 것입니다. 배우조합의 파업은 1960년 이후 43년 만으로 프렌드레셔 작가조합 회장은 이번 파업과 협상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탐욕스러운 과대망상증 환자들에게서 이 상황의 지배권을 가져오지 못하면 우리 모두 생계를 잃을 위기에 놓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엔터업계에 종사하는 수천만 명의 시민들은 물론 전 세계 엔터업계가 초비상 사태로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의 위기는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근 미국 예비군 3,000명을 동원해 유럽에서 작전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승인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 유럽사령부의 책임 지역 안팎에서 대서양 작전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현역 군인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동원된 예비군은 현역과 같은 수준의 급여와 지원을 받게 되며 유럽에 배치되는 예비군의 가족과 부양가족에게도 지원이 제공됩니다. 이 같은 결정은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며 동시에 유럽에 주둔한 미군 병력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는 징후라고 WP는 분석했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전례 없는 위기에 처하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은 끝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57%에 육박했던 바이든의 지지율은 40%까지 추락했고 바이든을 쫓아내야 한다는 미국인들의 비율이 무려 54%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이든이 이렇게 자신의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한국을 희생양으로 삼았는데요. 이번에 또 충격적인 일을 벌였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지지율이 폭락할 때마다 한국 기업들을 차별하고 괴롭히면 지지율이 오르는 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바이든은 미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에 말도 안 되는 규모의 특혜를 주어 한국의 삼성전자, 스카이닉스에 대충격을 주었습니다. 블룸버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이 미국과 중국의 대립으로 가장 어려운 처지에 놓이고 있다며 미국이 자국 기업인 마이크론의 지원을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마이크론은 뉴욕주에 앞으로 최대 1천억 달러, 약 130조 7천억 원을 들여 대규모 메모리 반도체 생산단지를 건설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는데요.
지원금 규모가 한국 기업들의 수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 기업에만 말도 안 되는 특혜를 주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이 정부 지원 확대에 힘입어 반도체 생산 공장 건설 및 가동의 속도를 낸다면 자연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타격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D램과 낸드 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직접 경쟁하며 고객사 물량 수주와 시장 점유율을 두고 맞대결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미국에서 기존의 바이든이 약속했던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추가 조건을 내걸면서 더욱더 까다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 근로자 복지 증진과 노조 활성화 등은 물론이고 최근에는 이보다 훨씬 더 까다로운 조건들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기술 업체가 특허권을 침해당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3억 300만 달러, 약 4,03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 업체 네디스트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텍사스주 연방동부지방법원에 낸 소송에서 배심원단이 6일간 심리 끝에 21일 이런 금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텍사스는 삼성전자가 무려 250조 원을 투자해 초대규모 반도체 공장 11개를 짓고 있는 곳으로 텍사스 현지 주민들은 연일 삼성을 외치며 심지어 텍사스 한 주류 회사는 삼성이 우리 마을을 살려줘서 감사하다며 삼성을 위한 기념 맥주까지 만들어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삼성전자의 은혜를 원수로 갚으며 무려 4천억 원이 넘는 돈을 토해내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 G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가 이재용 삼성회장과 최태원 스크 회장을 만나 초대박 제안을 해오면서 한국은 초대박이 났고 반대로 미국은 초비상 사태입니다. 트리도 총리는 18일 자신의 트위터에 전날 이재용 회장, 최태원 회장, 최정우 회장과 만나 일자리와 성장을 함께 창출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며 첨단 기술 혁신, 핵심 광물, 청정에너지 솔루션 등에서 한국 기업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는 글을 올렸는데요. 바이든은 이 글을 보더니 격하게 분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리도 캐나다 총리의 폭탄 발표에 이어 곧 캐나다는 엄청난 중대 결단을 내렸는데요. 캐나다가 당연히 미국이나 일본에 줄 알았던 80조 원이 넘는 초대형 잠수함 도입 사업에서 미국이나 일본 아닌 한국을 선택한다는 보도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캐나다 해군이 미국이 아닌 한국을 방문해 국산 잠수함에 직접 승선하고 조선소를 둘러본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올 방한해 조선소 현장을 찾은 데 이어 다시 국내 잠수함 현황과 건조시설을 다시 둘러보는 것으로 한 번도 아닌 두 번이나 방문했다는 것은 이미 사실상 캐나다가 한국으로 확정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동된 의견입니다. 캐나다가 미국까지 버리고 한국을 선택하게 만든 것은 바로 이 도산한 창호급 잠수함을 개량한 DSM이 3000이었습니다. 이 잠수함은 리튬 배터리를 탑재해 잠항 시간을 늘리고 수직 발사관도 있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도 운용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캐나다 해군을 깜짝 놀래켰습니다. 특히 선내에 많은 기능이 자동화돼 있어 잠수함 승조원이 부족한 캐나다 해군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캐나다는 미국 대신 캐나다가 전기차 거점이 될 것이라며 중국과 일본 기업들은 제쳐두고 한국에만 파격 제안을 하면 너브콜을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는 미국 대신 캐나다가 북미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새로운 거점이 되겠다며 한국을 최적의 파트너로 정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중국, 일본보다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우수한 기술력과 양산 능력을 지닌 한국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연방정부는 법안 발의에 앞서 리튬 등 배터리 핵심 광물 투자를 단행한 세계 중국 기업에 투자 철회를 명령하는 동시에 한국 기업들만 캐나다에서 특혜를 받을 수 있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은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에스콘 등 세계 배터리 회사가 폭넓은 공급망을 자랑하고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등 핵심 소재 기업도 다수 포진했고 이들의 기술력은 단연 독보적인 세계 1위라고 평가했습니다. 최근에는 에그에너지솔루션 캐나다 합작법인에 무려 15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는 한편 캐나다 총리는 한국이 G7에 포함되어야 마땅하다며 가장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에 대한 미국 로키드 마틴 관계자의 발언입니다. 기적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 물가능에 가까웠던 한국형 전투기 사업은 이제 모든 우려를 뒤로하고 최초 비행에 성공한 지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참 감개무량한데요.
지난 19일 한국항공우주산업은 KF-21 최초 비행 1주년을 기념하며 당시 현장에서 느꼈던 긴장감과 감동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최초 비행 조종사로 나섰던 안준현 중령이 일일이 경납고를 둘러보며 긴장한 표정으로 탐승 준비를 하는 장면이나 시험 비행에 성공하며 착륙하는 장면에서 K 직원들이 환호하며 기뻐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나라가 전투기를 개발했구나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최초 시험 비행 당시 경남 사천에 강풍이 몰아치자 안준현 중령은 바람이 많이 분다며 걱정을 했고, 이에 KAI의 정비사가 그럼에도 성공하셔야 한다 라고 응원을 건네자 안중령이 KF-21에 그려진 태극마크를 잠시 바라보더니 다가가 한 손으로 어루만지는 장면에서는 많은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끼쳤습니다. 최초 비행 도전이라는 역사적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 두려움과 불안함을 이겨내며 비장의 각오로 보람의 위에 탑승한 것이죠. KF-21이 경납고에서 활주로로 이동하자 모든 KAI 직원들 역시 간절한 마음으로 응원했습니다. 기술진들은 마치 자식의 첫걸음을 보듯 이륙하는 KF-21을 바라보며 감격스러워하였고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기뻐하였습니다. 지금 6대의 보람의 시제기가 어떠한 문제도 없이 시험비행 임무를 완수하고 있는 것 역시 이들 기술진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과 염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죠.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KF-21이 기적의 전투기라고 불리는 이유는 예정된 개발 일정이 매우 촉박했기 때문입니다. KF-21은 2015년 12월 본격적으로 개발을 시작하여 그로부터 6년 만에 하늘을 날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랜딩 기어 세석, 초음속 비행, 무장분리 시험 등 모든 시험 과정을 거뜬히 해내고 있죠. 방사청은 내년 양산에 들어가 2026년부터는 전력화할 계획을 세웠는데요. 미국과 같은 전투기 개발 초일류 국가도 신형기 개발을 시작한 뒤 전력화까지는 최소 15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투기 개발 실적이 거의 없는 한국이 선진국의 개발 속도를 따라잡은 셈이죠. 사실 이러한 KF-21의 난관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개발 논의 때부터 난관의 연속이었는데 2006년 12월 한국개발연구원은 캐프스 사업평가를 통해 타당성 없음 평가 결과를 내놓아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일도 있었고 2012년에도 KIDA 역시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며 한국형 전투기 개발을 반대했으며 2015년 10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KF-X 계획이 불확실하다면 예산 승인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들의 주장이 너무나 논리적으로 보였고 4.5세대 첨단 전투기를 한국이 독자 기술로 개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만 보였죠. 그러나 모두가 안 된다고 노를 외칠 때 묵묵히 YS를 외쳤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KF-21 사업 기술진들이었는데요. 그들은 비상의 상황에서 비상의 상상을 꿈꿨습니다. 그리고 그 상상은 현실이 되었죠.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극복하는 과정이 있었기에 오늘날 보람에는 단순히 한국이 만든 전투기 그 이상의 감동을 우리에게 선사하고 있습니다. KF-21의 개발 과정을 지켜본 많은 국민들 역시 기술진들이 느끼는 감동 그대로 더 애틋하고 감사하고 큰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람의기에 현재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납 행태는 더욱 분노를 하게 만드는 것인데요. 어디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내 새끼를 함부로 대하고 망하게 기도하며 친구라며 다가와서 등에 칼을 꽂고 가니 반감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욕을 안 하는 것이 비정상이라고 느낄 만큼 인도네시아는 참 오랫동안 보라매와 한국 국민들을 우롱해왔죠. 인도네시아가 참여하지 않으면 보라매 사업은 좌초될 것이다 라는 말을 감히 서슴없이 내뱉었던 인도네시아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최근 스스로 뿌린 볕에 걸려 넘어지는 최악의 자침수를 겪고 있습니다. 분담금 미납 사태로 인한 손해는 사실 한국보다 인도네시아가 훨씬 큰데요. 돈보다 더 큰 가치인 무형적 자산 즉 국제적인 신뢰를 완전히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통수의 달인 프랑스에 의해 지가한 그대로 철저하게 당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죠. 2020년 42대의 프랑스 라팔 전투기를 도입하기로 한 인도네시아는 당초 팜이나 니켈과 같은 자원 절충 교역을 요구하였고 프랑스 역시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1차 계약 이행으로 6대의 라팔 전투기를 받기 직전 프랑스는 돌연 전액 현금으로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고 인도네시아는 11억 달러의 계약금을 현금으로 지불하였습니다. 또한 프랑스 매체 라 트리뷴에 따르면 18대의 2차 계약 23억 달러의 계약금이 올해 말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해외 매체 BPK는 인도네시아는 프랑스 전투기를 구매할 자금이 없는 상황이며
2021년 인도네시아 국방부 예산에서 11억 달러의 금액으로 6대 항공기의 첫 번째 배치 구매에만 공식적으로 자금이 지원되었고, 나머지 레페일리 프로그램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39억 달러의 해외 대출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프랑스가 절충교역을 거부하고 인도네시아에 전액 현금을 요구한 것은 인도네시아의 KF-21 분담금 체납과 관련 있습니다. KF-21 분담금 미납 이슈가 해외 매체를 통해서 크게 이슈가 되면서 많은 항공업체들이 인도네시아의 재정 문제에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이죠. 항공 매체 아비아 슐라인에 따르면 마치 전투기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듯한 인도네시아인데 F-15EX 도입하면 우리가 압류하는 그림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 같은 인도네시아의 비상식적인 행동은 모두 한 사람에 의해서 자행되는 것인데요. 바로 프라보워 국방장관입니다. 내년 세 번째 대선 출마를 노리고 있는 프라보워는 민족주의를 내세워 표심을 얻기 위해 강력한 국방을 표방하며 세계 각국의 전투기를 구매하는 전투기 콜렉터로 직업을 바꾼 모양새입니다. KF-21군은 현 정부의 성과인이 논의하고 자신의 이름을 내세울 만한 새로운 사업들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국방 예산을 자기 지갑에서 돈 쓰듯 꺼내 써 조코이 대통령 역시 과도한 지출에 대해 국방부를 콕 집어 돈 좀 잘 쓰라고 경고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프라보어를 이용해 엄청난 이득을 보고 있는 국가가 바로 프랑스인데요. 완전히 가지고 노는 수준입니다. 프랑스는 현재 인도네시아에 보낼 라팔 전투기 제작을 최대한 미루고 있습니다. 자국 공군 주문량과 먼저 계약을 체결한 국가에 보낼 물량도 많기 때문이죠. 인도네시아보다 먼저 계약을 체결한 국가들은 카타르 36, 인도 36, 그리스 18, 크로아티아 12가 있습니다. 지난 7월 21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다소 에릭 트라피의 CEO는 지난 4월 19일 디펜스 에로스페이스에 따르면 지난 3월에 공개된 프랑스의 램피법으로 인해 프랑스 공군이 운용 중인 머라지 2000 서비스 수명의 연장이 우선시되어 레페일리 주문은 더 지연시키게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프라보어의 독단적인 행동으로 인해 전투기는 예정된 날짜에 받지도 못하고 전투기 계약금 납부를 위한 대출 상환이자는 더욱 커져가는 이중고를 겪게 될 것이 물보듯 뻔합니다. 심지어 인도네시아는 나팔 6대에 11억 달러 한화 1조 4천억 원, 나팔 18대에 23억 달러 한화 3조 원이라는 미친 돈을 들여 구입했는데요. 평균 대당 단가는 1833억이라는 비상식적인 가격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선거자금 완전히 땡긴 거 아니냐고. 대당 700적 수준의 KF-21에 비해 2.5배에 달하는 금액이자 미국 최강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22와 비슷한 수준의 금액인데요. 더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이 모든 나팔 전투기가 비무장, 즉 무장이 달려있지 않은 상태에서 도입되고 있어 추가 비용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 명의 무능한 지도자로 인해 나라 전체가 손해를 보는 입장이죠. 프라보어가 무슨 목적으로 이런 일을 벌였든지 간에 분명한 건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해가 되는 계약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에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도 나팔 전투기 도입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7월 21일 인리매체 존나자카르타는 레페일리과 KF-21 보러메이를 통합해서 운용하는 것은 인도네시아에게 꿈같은 일이겠지만 추후에는 운용 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나팔 42대, KF-21 보람의 48대를 구매하기로 하였습니다. 밀러테리 와치 매거진은 레페일리 KF-21 보러메이보다 성능이 뒤처질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레페일리는 빈약한 스텔스로 높은 RCS 값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조적인 형상뿐만 아니라 엔진 출력 및 스텔스에서 KF-21에 비해 열세이고 무장 역시 보라매와 달리 타우러스 공중발사 순항미사일을 탑재할 수 없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KF-21 보라매의 운용 유지 비용이 라팔보다 더 저렴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KF-21 보라매의 미래 전망은 매우 밝습니다. KF-21 보라매의 수출로 인해 한국의 이익은 배가 될 것이고 보라매의 수출 잠재력은 더욱 커지게 될 것입니다. 잠재적인 바이어들이 서양 모델보다 더 합리적인 가격의 최고급 전투기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도네시아가 돈을 잃고 후회하고 싶지 않다면 나팔이 아닌 KF-21 보라매를 사야 합니다. 충격적인 것은 그 프라보어가 인도네시아 차기 대선 후보 중 지지를 1위라는 것. 그것도 젊은 청년들의 지지를 받고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니 미래 참 밝습니다. 아니 밟는다고.